부산항을 뒤흔든 냉동 트럭 속 29구의 시신,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충격적인 진실. 상상해보라. 고요하던 부산항의 새벽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을 낡은 냉동 탑차 한 대가 평범한 화물차처럼 조용히 세관을 통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지독한 악취와 섞인 차가운 공기가 코를 찔렀고 현장의 모두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신선한 생선도 고기도 아니었다. 그 안에는 29구의 시신이 차갑게 굳은 채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경찰과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어떻게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가족의 품을 떠나 이 먼 곳 트럭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 누가 감히 인간을 냉동 화물처럼 취급했는가? 그날 밤 부산항은 더 이상 단순한 물류의 관문이 아니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범죄와 인간성 말살의 비극을 목격한 침묵의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강철문이 열리는 순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어둠의 조직, 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21년 8월 15일 새벽,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은 아직 옅은 해무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은 젖은 아스팔트 위로 희미한 노란빛을 반사했고 항구의 정적 속에는 밤벌레 소리와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만이 맴돌았다. 그 고요함을 깨고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냉동 탑차 한 대가 중국 단둥에서 온 여객선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했다. 빗둘게 달린 중국 번호판은 낡은 차에 초라함을 더했다. 엔진은 마치 물리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어두운 비밀까지 짊어진 듯 힘겹게 울부짖었다. 운전석에는 피곤한 얼굴의 마른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단둥 출신의 운전사 김철민. 그는 이 길을 오가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날 아침 그의 태도는 평소와 달랐다. 새벽 공기는 아직 서늘했지만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다. 그는 핸들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고 불안한 눈은 누구와도 마주치기를 두려워하는 듯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10년 넘게 항만에서 근무해온 베테랑 박진우 경감이 검문소에 서 있었다. 그는 김철민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 박 경감은 저 트럭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트럭이 멈추자 김철민은 창문을 내리고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냉동 수산물입니다, 경감님. 지금 열면 다 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다급하게 말했다. 박 경감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저 생선일 뿐인데 왜 저렇게 초조해하는 거지? 그는 단호한 손짓을 하며 명령했다. 화물칸 여시오. 김철민은 더욱 당황하며 거부하려 했지만 이미 2명의 경찰관이 트럭 뒤편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금속문이 열렸다. 그 순간 죽음의 향기가 섞인 찌르는 듯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손전등 불빛이 화물칸 내부를 비췄고 그곳에는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십 구의 시신. 그들은 차갑게 얼어붙은 채 서로에게 포개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 반쯤 감긴 눈은 마치 내지르지 못한 비명을 담고 있는 듯했다. 정적. 모든 경찰관은 말을 잃었다. 누구도 이런 끔찍한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새벽 안개 속에서 부산항은 거대한 비극의 증인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박 경감은 이것이 단순한 밀수 검문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탑차의 문이 열린 이후 항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평소 상쾌하던 바다 공기는 이제 숨 막힐 듯 무겁게 느껴졌다. 냉동칸에서 흘러나오는 지독한 악취에 경찰관들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일부는 코를 막았고 일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29구의 얼어붙은 시신,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물건이 아니었다. 꺼져버린 젊은 생명이었고 묻혀버린 꿈들이었다. 박진우 경감은 부하들을 진정시켰다. 진입로를 폐쇄하고 현장을 통제하라.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자 평소 분주하던 부산항의 물류도로는 침묵에 잠겼다. 운전사 김철민은 검문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식은땀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는 트럭 안의 내용물을 몰랐다고 반복해서 부인했지만 그의 불안한 시선은 거짓말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팀이 도착했다. 이수연 박사는 단호한 걸음으로 시신 수습 과정을 지휘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증거 하나도 놓치지 마시오. 첫 번째 시신이 옮겨졌다. 젊은 남성의 시신은 너무나 가벼웠다. 죽기 전에 굶주린 것 같습니다. 한 경찰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흰천이 스치는 소리와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찰칵하고 울릴 뿐이었다. 이수연 박사는 기록했다. 마른 체형, 팔에 오래된 멍자국, 얼굴에 긁힌 상처.
모든 기록은 고통의 퍼즐 조각이었다. 한 희생자를 검사하던 중 그의 손안에서 작은 비닐 조각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K드림 엔터테인먼트라는 희미한 로고가 그려진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모두가 침묵했다. 이것은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다. 이 비극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몰랐다. 해가 떠오르며 옅은 안개를 뚫고 빛이 비쳤지만 그 빛은 온기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눈앞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오전 8시 모든 시신이 수습되었다. 29개의 하얀 시신낭이 아스팔트 위에 나란히 놓였다. 경찰관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기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박 경감은 시신낭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여러분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아들, 딸들입니다. 맹세컨대 이 짓을 저지른 자들은 세상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날부터 수사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본청이 직접 개입할 것이고 29명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어둠의 장막이 서서히 거칠 것이었다. 부산지방경찰청 부검실. 그날 밤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강철 부검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번호가 매겨진 하얀 시신낭들이 안치되어 있었다. 분위기는 고요했고 오직 의료기구 소리와 부검실을 오가는 관계자들의 발소리만 들렸다. 법의학팀장 이수연 박사는 부검실 중앙에 서 있었다. 잠을 설쳐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희생자들의 몸에 남은 모든 상처가 반드시 읽어내야 할 침묵의 메시지임을 알고 있었다. 1번부터 시작하죠. 그녀가 말했다. 2명의 조수가 조심스럽게 첫 번째 시신낭을 열었다. 마른 체형의 젊은 남성이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 박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명백한 영양실조군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수는 빠르게 기록했다. 다른 시신들에서는 손목에 묶인 자국, 팔에 오래된 멍, 얼굴에 찰과상이 발견되었다.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다. 그들은 냉동칸에서 얼어 죽기 전에 고문을 당했습니다. 추위는 마지막 일격이었을 뿐이에요. 이 박사가 나직이 읊조렸다. 검시관들은 혈액과 조직 샘플을 채취했다. 모든 것은 서울의 국과수 본원으로 보내질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박사에게는 이미 주요한 단서들이 명확해 보였다. 희생자들은 약속된 노동자가 아니라 포로처럼 취급당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박진우 경감이 부검실로 들어왔다. 그의 제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는 말없이 시신들을 바라보았다. 초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박사님? 이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대부분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아주 젊은 청년들입니다. 영양실조 상태였고 신체적 폭력의 흔적이 있습니다. 최종 사인은 저체온증이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고통을 겪었습니다. 박 경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들은 물건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방구석에 있던 젊은 경찰관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희생자들과 비슷한 나이였다. 그는 속으로 물었다. 만약 내 동생이었다면? 다른 테이블에서는 작은 증거물들이 수집되고 있었다. 옷 조각, 개인 소지품, 그리고 부산항에서 발견되었던 희미한 K드림 엔터테인먼트 로고가 밝힌 종이까지. 이제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그 종이가 우연이 아님이 확실해졌다. 그 로고는 비극의 배후에 있는 조직을 밝혀낼 열쇠가 될 수 있었다. 박 경감은 굳은 얼굴로 기록했다. 내일 아침 이 증거는 서울로 보내야 합니다. 본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밤은 깊어갔고 시신낭 하나하나가 검사되었다. 모든 상처가 기록되었다. 모든 과정은 마치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려는 듯 극도의 신중함 속에서 이루어졌다. 병원 복도에 박 경감은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고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희생자들의 창백한 얼굴과 진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밝혀내야 한다는 조용한 맹세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초기 부검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주된 사인 냉동칸 내에서의 저체온증, 부가 요인 영양실조, 탈수, 폭행 흔적, 노후로 가간 만행의 만중 희생자 연령 대부분 18세에서 25세. 중요 증거물 K드림 엔터테인먼트 로고가 인쇄된 종이 조각. 이 박사는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으로 증언했습니다. 이제 누가 책임져야 할지 찾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밖에서는 아침 해가 병원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두웠다. 부검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수사의 방향은 명확해졌다. 서울 본청이 움직여야 했다. 부산에서 29구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 3층.
넓은 회의실은 심각한 표정의 경찰 간부들로 가득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보고서 뭉치가 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부검 결과 시신 사진 그리고 희생자의 주머니에서 확보된 종이 증거물까지. 프로젝터 화면에는 희미한 로고가 확대되어 있었다. K드림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의 회사였다. 국경을 넘나드는 대형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윤태식 총경이 테이블 끝에 섰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호했다. 우리는 지금 끔찍한 인권 유린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9명의 젊은이가 얼어 죽었습니다. 이 짓을 저지른 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다. 윤 총경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우선순위는 3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운전사 김철민의 진술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는 자백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셋째, K드림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실체를 추적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위장 회사에 불과하다고 확신합니다.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팀이 즉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꺼운 안경을 쓴 젊은 분석가 최대영 경장이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화려한 콘서트 무대, 조명, 그리고 글래머러스한 댄서들의 사진으로 가득한 소셜미디어 페이지가 나타났다. 겉보기에는 K드림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최 경장이 설명했다. 그들은 해외 계약을 약속하며 가수, 댄서, 모델을 모집하는 오디션 광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사진들 대부분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방콕의 음악 행사에서, 일부는 서울의 콘서트에서 가져온 사진에 자신들의 로고를 더 씌운 겁니다. 윤 총경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전부 가짜란 말인가? 네, 총경님. 최 경장은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다. 이 광고를 퍼뜨린 계정 역시 가짜 신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필 사진은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이고 전화번호는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그 흔적이 대구와 경산 지역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 사실은 이 조직이 해외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 내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심을 뒷받침했다. 윤 총경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회의의 방향을 확정했다. 이건 연예 기획사가 아닙니다. K드림은 인신매매 조직의 위장 간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점은 우리 영토 안에 있습니다. 한 젊은 경위가 긴장된 목소리로 손을 들었다. 총경님, 만약 이 광고가 몇 달 동안 유포되었다면 지금도 해외로 보내지기 위해 대기 중인 다른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맞다. 우리가 하루를 낭비할 때마다 또 다른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오늘 밤부터 815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 사이버팀, 정보팀, 강력팀까지 모든 부서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는 29명의 희생자를 위한 정의를 찾는 것만이 아니다. 31번째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회의가 끝난 후 윤 총경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희생자들의 사진이 담긴 파일을 열었다. 종이 위에서 멍하니 바라보는 젊은 얼굴들. 마치 국가의 약속을 요구하는 듯했다. 윤 총경은 속으로 속삭였다. 너희는 너무 일찍 죽었다. 하지만 약속하마. 너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한편 부산에서는 김철민이 여전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고용된 운전사일 뿐이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숨기고 있는 두려움을 똑똑히 보았다. 화물의 발송자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그의 시선은 흔들렸다. 모두가 그가 조직의 말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나올 수 있었다. 경찰서 밖에서는 부산항의 비극이 이미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TV에서는 냉동 트럭에서 29구 시신 발견, 한중 인신매매 조직 소행 추정이라는 자막과 함께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가족들이 경찰서로 연락해 자신의 아들, 딸이 희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정선의 한 작은 집, 어머니 박순자 씨는 낡은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아들 이민호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한 달 전 민호는 해외에서 일하겠다며 집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했다. 어머니, 민호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기도해 주세요. 이제 박순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TV 화면을 바라보며 아들의 이름이 불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박순자 씨의 사연은 소식을 기다리는 전국의 수많은 가족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었다. 특별수사팀에 대한 도의적 압박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들은 범죄 조직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윤 총경은 이러한 보고들을 무거운 표정으로 받았다.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소식을 기다리는 모든 가족이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날 밤 사이버팀은 계속해서 작업에 매달렸다.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잠입하고 오래된 광고를 파헤치며 전화번호를 추적했다. 수백 개의 무작위 데이터 속에서 서서히 패턴이 드러났다. 달콤한 말과 일자리를 약속하며 젊은이들을 모집하는 데 가장 활발했던 계정이 하나 있었다. 사용된 이름은 최현석, 위치는 자주 대구로 추적되었다. 윤 총경은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할 문을 찾았군. 서울의 815 특별수사팀 회의실. 마침내 최현석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 돌파구로 떠올랐다. 사이버 데이터는 그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는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젊은이들을 자주 모집했고 추적된 IP 위치는 반복적으로 대구를 가리켰다. 윤 총경은 팀원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최현석이 조직의 총책은 아니지만 상부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임을 알았다. 한 젊은 경위가 함정 수사를 제안했다. 우리 요원을 새로운 희생자로 위장시켜 접근하게 합시다. 그 제안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이런 작전은 위험이 컸다. 언제든 신원이 노출될 수 있었다. 모두가 고심하고 있을 때 제복을 입은 한 여성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고 시선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부산 출신의 젊은 수사관 한서연 경장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총경님. 제 사투리는 자연스럽고 평범한 외모라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윤 총경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위험을 알고 있나? 한 경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은 내려졌다. 한서연은 미끼가 되었다.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이 만들어졌다. 이름은 미나, 가족을 돕고 싶어하는 시골의 순박한 소녀. 프로필 사진은 낡은 목조 주택 앞에서 수수한 옷을 입고 부끄럽게 미소 짓는 모습으로 설정했다. 오래지 않아 최현석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K드림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 딱 맞는 인재시네요. 해외에서 일할 수 있고 월급은 $1,000부터 시작합니다. 한서연은 순진한 척하며 감탄하는 듯한 어조로 답했다. 정말요, 오빠? 전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최현석은 재빨리 답했다. 문제 없어. 여권, 비행기표, 숙소까지 전부 처리해줄게. 우릴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대화를 감청하고 있는 수사팀의 귀에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며칠 후 만남 제의가 왔다. 최현석은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진심이라면 대구 동성로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수사팀은 즉시 작전을 준비했다. 현장팀은 손님으로 위장한 채 카페 곳곳에 배치되었고 일부는 밖에서 대기했다. 한서연은 완벽하게 위장한 채 출발했다. 수수한 스카프, 작은 가방,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까지 모든 디테일이 계산되었다. 그 카페는 평범해 보였다. 그날 밤 은은한 노란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 편안하게 대화하는 사람들. 한서연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시골 소녀의 순진함을 그대로 유지했다. 얼마 후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나이는 30대쯤, 깔끔한 흰 셔츠에 머리는 포마드로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그가 바로 최현석이었다. 그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눈은 계산적으로 번뜩였다. 그는 곧바로 한서연의 앞에 앉았다. 걱정 마, 미나. 우리만 믿으면 네 인생이 바뀔 거야.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한서연은 망설이는 척했다. 하지만 사기당할까 봐 무서워요, 오빠. 속았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요. 최현석은 작게 웃으며 테이블을 두드렸다. 걱정이 너무 많네. 내가 벌써 수십 명을 도와줬어. 신분증 사본이랑 사진 몇 장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거의 1시간 동안 그는 가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조잡한 브로슈어를 꺼내 보이며 마치 그것이 미래로 가는 황금 티켓인 양 자랑했다. 한서연은 열광적인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박진우 경감과 팀원들이 긴장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한서연의 정체가 탄로날까? 최현석이 갑자기 의심할까 봐 두려웠다. 마침내 최현석은 대화를 마무리했다. 내일 다시 연락할게. 서류 준비해놔. 그는 새로운 희생자를 얻었다는 자신감에 찬 채 일어섰다. 한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녀의 옷에 숨겨진 소형 마이크는 최현석의 모든 말을 녹음했다.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중요한 증거였다. 현장팀은 즉시 최현석의 뒤를 쫓았다. 그는 카페에서 나와 여유롭게 좁은 골목을 지나 한 허름한 원룸 건물 앞에서 멈췄다. 윤 총경이 무전으로 지시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되면 즉시 진입하라. 최현석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사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몇 초 만에 문이 부서지며 열렸고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외침이 울려 퍼졌다. 최현석은 깜짝 놀라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팔은 즉시 제압당했다. 집안에 있던 다른 2명의 공범도 저항할 틈 없이 체포되었다. 즉시 수색이 시작되었다. 수십 개의 유심 카드, 여러 대의 노트북, 그리고 노트가 발견되었다. 노트를 펼치자 페이지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의 이름, 주소, 나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일부 이름은 부산항 희생자 명단과 일치했다. 최현석이 이 어두운 사슬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오는 최현석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멀리 떨어진 감시 차량 안에서 한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안도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다. 최현석은 첫 번째 문에 불과했다. 그 뒤에는 더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들이 있었다. 수사관들의 뇌리에는 이미 한 이름이 맴돌고 있었다. 김지영, 통칭 김여사. 최현석이 체포된 그날 밤 그는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차가운 취조실. 그는 금속 테이블 위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관자놀이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카페에서 보여주었던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박진우 경감이 2명의 수사관과 함께 들어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증거물 더미를 내려놓았다. 이름이 가득한 노트, 유심카드, 노트북, 그리고 미나와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스피커에서는 최현석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이것만으로도 넌 끝이야. 박 경감이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만 우린 네가 말다닌 걸 알아. 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말해. 그럼 형량을 줄일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지. 처음에 최현석은 침묵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모든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반복해서 재생되자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더 이상 발뺌할 여지가 없었다. 몇 시간 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보스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우린 그녀를 김여사라고 부릅니다. 박 경감은 몸을 기울였다. 누구지? 본명은 김지영. 나이는 40대쯤 됐을 겁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연락해서 누구를 모집할지 정해주고 임무를 나눠줍니다. 희생자들의 모든 서류는 결국 그녀의 손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있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땐 대구 근교의 한 주택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피하려고 한 집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항상 옮겨 다닙니다. 하지만 아직 그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 정보는 즉시 서울로 보고되었다. 특수수사팀 본부에서 윤태식 총경은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었다. 역시 핵심 인물이 있었군. 김지영. 그녀가 해외 조직과 연결되는 주요 연락책이다. 다음 날 아침 팀은 대구 근교로 향했다. 표식 없는 검은색 차량들이 먼지 나는 길을 달렸다. 길가에는 낡은 주택들이 줄지어 있었고 작은 시장은 상인들로 붐볐다. 민간인 복장을 한 수사팀원들은 흩어져 주민들 사이에 섞여들며 눈에 띄지 않게 정보를 수집했다. 커피숍과 시장에서의 대화를 통해 서서히 한 중년 여성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녀는 스쿠터를 자주 타고 다니며 가끔 젊은 남자 2명과 함께 다닌다고 했다. 친절한 태도로 해외 일자리를 제안하곤 했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김 여사라고만 알고 있었다. 저녁 무렵 한 지역 정보원이 작은 골목 근처의 허름한 주택을 가리켰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녀가 저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몇 주 머물다가 또 옮기곤 했죠. 팀은 잠복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틀 동안 그들은 교대로 감시하며 식당 손님이나 노점 상인 척 위장했다. 사흘째 되던 날 기다리던 인물이 나타났다. 꽃무늬 스카프를 두른 한 여성이 작은 가방을 메고 그 집에서 나왔다. 확보된 사진과 얼굴이 일치했다. 그녀가 바로 김지영이었다. 박 경감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저 여자다. 윤 총경은 낮은 목소리로 제지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녀의 조직망이 누구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날 밤 김지영은 한 식당에서 어떤 남자와 만나는 것이 포착되었다. 망원 카메라를 통해 팀은 그들이 봉투를 주고받는 순간을 녹화하는 데 성공했다.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이름과 나이가 적힌 명단이 들어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밝혀진 모집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다. 윤 총경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틀림없어. 그녀가 우리가 찾던 연락책이다.
저명단은 그녀의 손을 거쳐 필리핀으로 넘어갈 것이다. 임시본부에서 팀은 격렬하게 토론했다. 김지영을 즉시 체포하면 사스를 끊을 수는 있지만 필리핀에 있는 조직망이 도망칠 위험이 있었다. 김지영만 체포하면 바다 건너편의 총책은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한서연이 말했다. 그녀가 필리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최연석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었다. 추가 신문에서 그는 마침내 다른 이름을 언급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지영에게는 필리핀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민준. 희생자들이 갇혀있는 캠프를 관리하는 게 그놈입니다. 모집된 젊은이들은 모두 결국 그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 이름의 수사팀은 침묵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지영은 한국의 모집책, 김민준은 필리핀의 실행책. 그리고 그들 위에는 밤의 황제라 불리는 미스터리한 인물이 있었다. 박경감은 무거운 표정으로 수첩을 덮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김지영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국경을 넘는 조직의 문을 여는 것이다. 윤 총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들은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 밤이 대구 근교에 내려앉았다. 멀리서 주택가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조용한 작은 길에서 수사팀원들은 여전히 교대로 잠복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김지영의 모든 움직임이 이제 감시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모두가 거대한 추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대구 근교에서의 잠복 수사는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815 특별수사팀은 김지영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추적했다. 그녀는 항상 조심스러웠다. 두 번 다시 같은 길을 가지 않았고 자주 뒤를 돌아보았으며 때로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게에 들러 물건을 사는 척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작은 실수는 나오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오후 김지영은 자신의 집에서 큰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스쿠터를 타고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멀리서 팀은 2명의 남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짧은 만남 후 가방이 건네졌고 김지영은 떠났다. 망원 카메라는 모든 것을 녹화했다. 이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흩어진 몇 장의 신분증 사본이 발견되었다. 강원도와 전라도 출신 젊은이들의 이름이었다. 이는 김지영이 방금 새로운 희생자 명단을 넘겼다는 증거였다. 윤태식 총경은 녹화된 영상을 굳은 얼굴로 바라보았다. 충분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일 아침 그녀를 체포한다. 작전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작전은 새벽에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수사팀원들이 이미 위치를 잡았다. 거리는 조용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뿐이었다. 박진우 경감이 선두팀을 이끌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정을 유지했다. 그는 이 순간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집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음 순간 문이 부서지며 열렸고 팀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거실에 앉아있던 김지영은 깜짝 놀라 손에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뒷문을 열려고 했지만 2명의 대원이 이미 그녀를 막아섰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채웠다. 몇 초 만에 모든 상황이 끝났다. 김지영 씨, 당신을 인신매매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김지영은 침묵하다가 이내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팀원들을 노려보았다. 즉시 수색이 시작되었다. 옷장에서 수많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그리고 여행 서류 더미가 발견되었다.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노트북에는 해외 계좌로의 송금 기록이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는 그녀가 연락책이라는 역할을 명확히 뒷받침했다. 밖에는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그들은 김지영을 남을 잘 돕는 친절한 여성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녀가 끔찍한 범죄 조직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김지영은 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취조실에서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뚜렷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고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 엷은 미소마저 띠고 있었다. 박경감이 대화를 시작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다. 명단, 서류, 송금 기록까지.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시지. 당신과 함께 일한 자들이 누군지 말해. 김지영은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내가 두려워할 것 같나? 나 같은 사람은 많아. 내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나타날 뿐이야. 맞은편에 앉아있던 윤 총경이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차분했다. 당신은 도구일 뿐이야. 김지영. 지배자가 아니라고. 입을 다물면 당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될 거다.
하지만 협조한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 몇 분간의 침묵. 김지영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내가 한 모든 건 날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난 그저 내 남동생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취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박경감은 즉시 물었다. 네, 남동생이 누군데? 이름은 김민준, 필리핀에 있어요. 우리가 모집한 젊은이들은 모두 결국 그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들이 갇혀있는 캠프를 관리하는 게 바로 그놈이에요.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이름은 이전에 최연석이 언급했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제 김지영 자신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 증거의 사슬은 더욱 명확해졌다. 김지영은 한국에서, 김민준은 필리핀에서, 그리고 김민준 위에는 윤 총경이 압박했다. 김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우리가 밤의 황제라고 부르는 인물이 있어요. 본명은 몰라요. 오직 민준이만 그와 직접 연락해요. 하지만 그가 한번 명령하면 모두가 복종합니다. 아무도 감히 거역하지 못해요. 그 진술은 상세히 기록되었다. 심리적 압박에 그녀의 차분한 가면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물컵을 들이켰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공식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수색에서 나온 모든 증거, 신분증 서류, 송금 기록, 그리고 필리핀 번호와의 통화 녹음가 포함되었다. 이 사실들은 다음 단계, 즉 김민준과 그의 조직을 추적하기 위한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본부에서 보고서가 낭독되는 동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김민준의 이름을 들은 한서연은 주먹을 꼭 쥐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부산항에서 보았던 희생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말로 김민준이 그들을 가둔 거라면 그는 지옥으로 가는 문 그 자체다. 윤 총경은 무거운 목소리로 그날 밤 회의를 마쳤다. 오늘 우리는 김지영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바다 건너편에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녀의 남동생 김민준이 있다. 그에게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대담해져야 한다. 수사팀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물이 좁혀지고 있음을 알았다. 부산항에서 대구 근교까지 퍼즐은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추적은 국경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본청 고층, 긴급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윤태식 총경은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김지영의 신문 결과를 브리핑했다. 화면에는 신분증 서류, 송금 기록, 그리고 필리핀에서 캠프를 운영하는 남동생 김민준에 대한 김지영의 자백 녹취록이 표시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국 내 연결고리 하나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윤 총경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김민준이 희생자들을 억류하고 있고 그 위에는 밤의 황제라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국내 사건이 아닙니다.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그는 외교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미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공식적인 조율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윤 총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거를 첨부한 공식 서한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어야 작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 특별팀이 마닐라로 출발했다. 비행 시간은 거리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 때문에 길게 느껴졌다. 한서연은 창가에 앉아 뭉게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부산항 희생자들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 캠프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필리핀에 도착하자 그들은 필리핀 국가경찰 PNP의 부청장 라파엘 산토스 경무관의 환영을 받았다. 경찰본부에서 공식 회의가 열렸다. 두꺼운 서류 처리 테이블 위에 쌓였다. 산토스 경무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도 비슷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필리핀 국민이 똑같은 조직에 속았습니다. 이것은 공동의 문제입니다. 대형 지도가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마닐라 외곽, 농장과 울창한 숲이 있는 지역에 붉은 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양측의 정보가 여기서 일치합니다. 산토스가 한 대형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짜 직업 훈련소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김민준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박진우 경감은 날카로운 눈으로 지도를 보았다. 저곳이 사실이라면 아직 살아있는 희생자들을 무사히 구출해야 한다. 작전 계획이 상세하게 수립되었다. 3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 상황 파악을 위한 조용한 침투. 둘째, 합동팀의 신속한 공격. 셋째, 희생자 구출. 한서연이 다시 한번 위장 요원으로 지목되었다. 대구에서의 경험이 강력한 이유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미세하게 떨렸다. 만약 그들이 저를 알아보면 어떡하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윤 총경은 그녀를 단호하게 바라보았다. 우리가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것이다. 위험 신호가 있으면 팀이 즉시 진입한다. 하지만 네가 없으면 우리는 들어갈 문이 없다.
결전의 날이 왔다. 필리핀의 밤은 습했다. 축축한 숲공기가 코를 찔렀다. 한국 필리핀 합동팀은 안전 지점에 모여 조용한 무전으로 소통했다. 한서연은 수수한 옷차림에 지친 표정을 지었다. 필리핀 요원 한 명이 인력 브로커 역할을 하며 그녀와 동행했다. 그들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대형 건물에 접근했다. 서치라이트가 돌고 있었고 가벼운 무장을 한 남자 몇 명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한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경비원이 그들을 막아서며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어디서 왔지? 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필리핀 요원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시골에서 온 신참이다. 경비원은 여전히 의심하며 한서연의 얼굴을 오랫동안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떠는 척하며 옷깃을 붙잡았다. 숨막히는 몇 초가 지난 후 경비원은 코웃음을 치며 철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한서연은 숨을 참았다. 낡은 커튼 뒤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차가운 바닥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공허했다. 일부는 굶주림에 몸을 떨고 있었다. 누군가는 살려주세요라고 희미하게 속삭였다. 그곳은 모든 희망을 빨아들이는 듯한 절망의 공간이었다. 중앙방에는 검은 셔츠를 입은 키 큰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턱은 단단했으며 시선은 계산적이었다. 그가 바로 김민준이었다. 새로 온 애인가? 그가 짧게 물었다. 한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요원이 대답했다. 내 보스 시골에라 다루기 쉽습니다. 김민준은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엷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 테스트해보지. 통과하면 프로그램에 합류시킨다. 한서연은 두려운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경비원의 수, 카메라 위치, 건물의 구조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녀는 팔찌에 숨겨진 작은 발신기를 눌렀다. 신호는 밖의 팀에게 전달되었다. 박 경감은 즉시 지도에 좌표를 표시했다. 위치 확인. 캠프는 이곳에 있다. 희생자들은 아직 살아있다. 윤 총경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무전을 통해 말했다. 오늘 밤 공격은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김민준이 안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희생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합동팀은 조용히 안전지점으로 철수했다. 밤은 깊어졌지만 그들의 투지는 불타올랐다. 필리핀의 숲속에서 거대한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다. 한서연은 조심스럽게 위장을 유지하며 안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버티는 매 순간은 해방으로 가는 한 걸음이었다. 그녀는 주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수십 명의 목숨이 이제 자신의 용기에 달려있다는 것도 알았다. 새벽이 필리핀의 숲에 서서히 다가왔다. 옅은 안개가 나무들 사이에 걸려 구불구불한 흙길을 가리고 있었다. 안전지점에서 한국 필리핀 합동수사팀이 모였다. 긴장된 얼굴들, 준비된 무기, 손전등 불빛 아래 펼쳐진 작전지도. 윤태식 총경이 짧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한서연 요원의 정보는 명확하다. 희생자들은 내부에 있고 약 20명의 경비원이 가벼운 무장을 하고 있다. 최우선 목표는 희생자 구출 그리고 김민준을 생포하는 것이다. 희생자의 피가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필리핀 경찰의 산토스 경무관이 덧붙였다. 새벽 4시, 해가 뜨기 전에 움직인다. 기습 효과가 절대적이어야 한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캠프 안에서 한서연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지쳤지만 눈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희생자들이 마당으로 끌려 나와 경비원들의 강요로 체조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공허했고 일부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 보였다. 한서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을 내버려둔 채 공격 신호를 기다렸다. 정확히 새벽 4시 합동팀은 소리 없이 접근했다. 그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정면, 후면, 측면에서 포위했다. 숲은 귀뚜라미 소리와 대원들의 긴장된 숨소리로 가득했다. 펑! 작은 폭발음과 함께 섬광탄이 철조망을 강타했다. 경보가 울리고 서치라이트가 흔들렸다. 경비원들은 당황하여 소리치며 총을 들었다. 바로 그때 수사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박진우 경감이 선두에서 외쳤다. 전진, 희생자를 보호하라. 고무탄과 최루탄이 마당을 뒤덮었다. 건물 문이 부서지며 열렸고 굉음과 비명이 뒤섞였다. 한서연은 즉시 반응했다. 한 경비원이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나무 의자를 걷어차 그의 다리를 가격했다. 경비원이 비틀거리는 사이 한서연은 몸을 피했다. 근처에 있던 마른 청년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속삭였다. 그들이 왔어. 우린 구출될 거야. 전투는 건물 곳곳에서 벌어졌다. 최루가스가 실내를 채워 경비원들을 기침하게 만들었다. 일부 희생자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의료팀의 인도로 안전한 구석으로 대피했다. 2명의 경비원이 연문을 통해 숲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측면팀이 즉시 추격했다.
허공에 발사된 경고 사격에 그들은 떨면서 두 손을 들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2층에서 김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붉었고 손에 든 권총이 번쩍였다. 멍청한 놈들, 들여보내지 마. 그는 여러 언어를 섞어 소리쳤다. 그는 허공에 두 발을 쏘아 실내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경감은 계단 아래에서 날카롭게 그를 쳐다보았다. 김민준, 넌 포위됐다. 무기 버려. 하지만 김민준은 오히려 비웃었다. 쉽게 끝날 것 같나? 나 혼자 가지 않아. 그는 구석에서 떨고 있는 한 10대 소년에게 권총을 겨눴다. 상황은 극도로 긴장되었다. 다른 희생자들은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던 한서연은 박경감에게 짧은 신호를 보낸 뒤 재빨리 작은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렸다. 쿵 하는 큰 소리에 김민준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이면 충분했다. 박경감은 고무탄을 발사해 정확히 김민준의 어깨를 맞췄다. 권총이 손에서 떨어졌고 그의 몸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두 명의 대원이 즉시 그를 덮쳐 바닥에 눌렀다. 수갑이 발버둥치는 그의 손목을 채웠다. 희생자들 사이에서 희미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방금 인질로 잡혔던 10대 소녀는 흐느끼며 울었고 한서연이 그녀를 껴안았다. 이제 괜찮아.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전투는 40분도 채 안 되어 끝났다. 20명의 경비원이 체포되었고 일부는 최루가스와 고무탄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인질 측에서는 사망자가 없었지만 많은 이들이 굶주림으로 쇠약해져 있었다. 김민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고 눈은 탈출구를 찾듯 사납게 움직였다. 윤 총경이 다가와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다. 모든 것은 끝났다. 넌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당에서 희생자들은 임시 매트 위에 누워 있었다. 그들의 눈은 공허했고 일부는 자신들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어떤 이는 히스테릭하게 울었고 어떤 이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침묵했다. 의료팀은 물과 간단한 음식을 나눠주느라 분주했다. 한서연은 그들 사이를 걸으며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다. 한 청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못할 줄 알았어요. 한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그의 손을 다시 잡아주었다. 마침내 해가 떠올랐다. 주황색 빛이 안개를 뚫고 비쳤다. 어젯밤 위압적으로 서 있던 캠프 건물은 이제 경찰 인력으로 가득했다. 최루탄의 희미한 연기가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빗줄기가 보였다. 수십 명의 생명이 구출된 것이다. 산토스 경무관이 윤 총경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의 공조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인물, 밤의 황제가 남아 있습니다. 윤 총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호송차에 실리는 김민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요새도 진실을 막을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젯밤 고요했던 흙길은 이제 경찰 차량으로 가득했다. 이 작전은 국경지대에서 가장 큰 작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수사팀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김민준의 배후에는 여전히 밤의 황제의 그림자가 서 있었고 그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필리핀 국가경찰본부, 취조실은 희미한 불빛으로 밝혀져 있었다. 단방향 유리 뒤에서 윤태식 총경과 라파엘 산토스 경무관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안에서는 김민준이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는 고무탄 상처 때문에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다.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지만 눈은 여전히 날카로움을 유지하려 애썼다. 필리핀 수사관이 대화를 시작했다. 김민준, 당신은 국제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되었다. 위조 서류, 희생자들의 증언, 그리고 당신의 누나 김지영의 증언까지 증거는 명백하다. 김민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증거라고? 당신들이 가진 건 쓰레기일 뿐이야. 이 모든 걸 누가 기획했는지 당신들은 전혀 모르지. 함께 있던 박진우 경감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누군지 말해. 넌 이미 졌어. 형량을 줄일 유일한 방법은 협조하는 것뿐이야. 김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웃었다. 내가 감옥을 두려워할 것 같나? 당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건 우리 위의 그분이야. 우린 그를 밤의 황제라고 부르지.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 그는 명령 한마디로 누구든 파멸시킬 수 있어. 취조실은 침묵에 잠겼다. 모든 수사관이 숨을 죽였다. 그 이름은 김지영이 이미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김민준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 윤 총경은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누구지? 본명 위치는? 김민준은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냉소적인 미소는 사라졌다. 본명은 모른다. 우린 중개인을 통해서만 연락했어. 가끔은 쓰고 바로 버리는 대포폰으로, 가끔은 그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여러 나라의 조직망을 가지고 있어. 돈으로 매수된 공권력까지도 그에게 복종하지. 산토스 경무관은 빠르게 메모했다. 다른 단서는 활동지역, 습관, 뭐든지. 김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그는 밤의 제왕이라는 별명으로 자주 불린다. 항구 도시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어. 유리 뒤에서 지켜보던 한서연은 그 말을 듣고 몸서리를 쳤다. 밤의 제왕, 그 이름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단편적인 정보들을 통해 수사관들은 밤의 황제, 즉 밤의 제왕이 한국에서의 모집, 필리핀에서의 억류, 그리고 제3국으로의 희생자 판매까지 모든 흐름을 통제하는 최종 보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조직은 유령 계좌, 고속보트, 그리고 중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넘나들었다. 그날 밤 합동회의실의 분위기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벽에는 동남아시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붉은 선이 인신매매 경로를 따라 여러 지점을 연결했다. 강원도에서 시작해 부산을 거쳐 필리핀으로 그리고 다시 어두운 항구들로 흘러들어갔다. 윤 총경은 필리핀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작은 범죄 집단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 없이는 우리는 뿌리가 아닌 가지만 자를 뿐입니다. 산토스 경무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내일 인터폴과 아세안폴에 연락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 작전이 되어야 합니다. 한서연은 방구석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방금 구출된 희생자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구출됐어. 하지만 아직 찾지 못한 다른 얼굴들이 너무 많아. 지체되는 매 순간이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가는 거야. 박경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한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평범하게 살 자격이 있었지 포로가 될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박경감은 공감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음 날 아침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십 명의 기자가 참석했다. 산토스 경무관과 윤 총경이 나란히 섰다. 대형 스크린에는 작전 사진 수갑이 채워진 김민준, 구출된 희생자들, 그리고 위조 서류 증거물이 비춰졌다. 이것은 큰 진전입니다. 산토스가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밤의 황제라 불리는 거대한 인물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한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이 조직을 뿌리 뽑을 것을 약속합니다. 윤 총경이 덧붙였다. 오늘 우리는 협력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의 제왕과의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뉴스는 동남아시아 전역의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상 최대 인신매매 조직 적발, 밤의 제왕 추적 시작이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했다. 그날 밤 임시본부에서 윤 총경은 홀로 앉아 지도와 사진으로 가득한 전략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연결된 붉은 선을 더듬었다. 그는 다음 전투가 훨씬 더 어려울 것임을 알았다. 한서연이 그에게 다가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아직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은 아마 아직 밤의 제왕 조직의 손에 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 총경은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들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든 우리는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밤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왔다. 밖에서는 마닐라시의 불빛이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반짝였다. 하지만 815 특별수사팀과 필리핀 국가경찰에게 밤의 제왕의 그림자는 이미 다음 목표가 되었다. 추적은 국경을 넘어섰고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경찰청 본부의 회의실은 심각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인터폴, 아세안폴 대표,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의 고위 관계자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벽의 대형 스크린에는 자금 흐름과 해상 운송 경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표시돼 있었다. 한 인터폴 분석가가 일어서서 설명했다. 김민준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유령 계좌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자금이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의 여러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것을 추적했습니다. 자, 모든 자금은 한 가지 패턴을 가리킵니다. 그 돈은 고속보트를 이용한 인신매매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윤태식 총경이 몸을 기울였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일부 선박은 태국 남부로, 일부는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밀수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한 주요 항구, 인천항으로 가는 특별 경로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즉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인천항은 아시아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 중 하나로 매일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드나드는 곳이다. 그곳에서 인신매매의 흔적을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산토스 경무관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밤의 제왕이 그곳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항만 마피아 조직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조사팀은 즉시 나뉘었다. 박진우 경감은 항만 노동자로 위장하는 특수부대에 합류했다. 한서연은 희생자들의 증언과 인터폴 데이터를 연결하는 분석팀에 배치되었다. 다음 며칠 동안 인천항에서의 수사는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박 경감은 낡은 조끼를 입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컨테이너를 옮기는 척했다. 그는 가까이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목격했다. 특정 창고 하나는 항상 삼엄하게 경비가 서 있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 트럭들은 공식 기록 없이 밤에만 드나들었다. 박 경감은 숨겨진 무전기로 보고했다. 목표는 17번 창고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창고에 비해 활동이 지나치게 조용하다. 한편 분석본부에서 한서연은 그 항구를 떠나는 선박 목록을 조사했다. 그녀는 특정 선박이 항상 자정에 출항하는 패턴을 발견했다. 공식 목적지는 베트남이었지만 GPS 신호가 해상에서 몇 시간 동안 사라지곤 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송수 신기를 끄는 겁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이 바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윤 총경은 모든 정보를 종합했다. 17번 창고, GPS가 꺼지는 선박, 유령 회사로부터의 자금 경로. 모든 것이 한 가지, 즉 밤의 제왕의 흔적을 가리켰다. 확신을 위해 그날 밤 잠복 작전이 펼쳐졌다. 합동팀은 창고 주변에 흩어졌다. 멀리서 그들은 트럭이 멈추고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 몇 명이 눈이 가려지고 손이 묶인 수십 명의 젊은이들을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창고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컨테이너 더미 뒤에 숨어있던 박형감은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필리핀 캠프의 희생자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다. 그는 무전기를 꽉 쥐고 즉시 공격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검은색 차에서 내린 거구의 남자가 보였다. 그의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우라는 위압적이었다. 그는 단지 손짓만 했고 경비원들은 서둘러 트럭을 움직였다. 저자가 분명 밤의 제왕의 측근일 거야. 박 경감이 속삭였다. 망원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했다. 데이터가 분석센터로 전송되었을 때 남자의 얼굴이 확인되었다. 인터폴은 그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이만강 무기밀수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항상 법망을 빠져나갔던 물류사업가였다. 윤 총경은 굳은 턱으로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가 밤의 제왕의 측근이라면 우리는 조직의 핵심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딜레마가 생겼다. 그날 밤 창고를 급습하면 출항할 대형 선박의 흔적을 놓칠 위험이 있었다. 선박이 항해하기를 기다리면 국제조직을 체포할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긴급회의에서 산토스 경무관이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두 겹으로 팀을 배치한다. 첫 번째 팀은 창고를 감시하고 트럭을 추적한다. 두 번째 팀은 선박을 미행하기 위한 해상작전을 준비한다. 우리는 둘 중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박 경감은 첫 번째 팀에, 한서연은 지휘본부에서 두 번째 팀을 지원하게 되었다. 밤은 깊어갔다. 컨테이너 뒤에서 박 경감은 억류된 젊은이들이 마치 화물처럼 거대한 나무 상자에 실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인간이 물건 취급을 받고 있다. 그는 권총을 거의 뽑을 뻔했지만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윤 총경의 목소리가 그를 제지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우리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다. 한편 지휘센터에서 한서연은 레이더 화면을 감시했다. 작은 점, 즉 선박이 항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송수신기는 아직 켜져 있었다. 그녀는 곧 그 선박이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고 바로 그때 그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구출이 아니었다. 이것은 여러 나라의 뿌리를 둔 조직에 맞서는 대륙을 넘나드는 추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모든 그림자 뒤에서 밤의 제왕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었다. 서해의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파도는 조용히 넘실거렸고 가끔 순찰선 선체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관제실에서는 녹색 레이더 불빛이 천천히 회전하며 분주한 해역을 움직이는 모든 점을 감시했다. 인터폴의 지원을 받는 한국 필리핀 합동순찰선은 방금 인천항을 떠난 대형 화물선을 조용히 미행하고 있었다. 밖에서 보면 그 배는 강철 컨테이너로 가득 찬 평범한 화물선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일부 컨테이너에 화물로 위장된 살아있는 인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서연은 레이더 화면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송수신기가 방금 꺼졌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전자지도에서 선박의 점이 갑자기 사라졌다. 관제실의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순찰선 갑판에 있던 박진우 경감은 야간 투시경을 들었다. 멀리서 목표 선박이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은 사라지려 하지만 우리는 바짝 붙어 있다.
윤태식 총경이 무전으로 짧게 지시했다. 거리를 유지하라. 북쪽에서 레이더에 다른 점이 나타났다. 항해등이 없는 고속 보트였다. 그 배는 재빠르게 화물선으로 접근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옮길 겁니다. 한서연이 중얼거렸다. 윤 총경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더 가까이서 확인해야 한다. 고속정으로 소규모 팀을 보내라. 박경감도 그 팀에 포함되었다. 방탄조끼를 입고 무전기를 든 채 그는 다른 4명의 대원과 함께 고속정에 올랐다. 엔진이 조용히 켜졌고 보트는 어둠을 가르며 미끄러져 나갔다. 짠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파도 소리는 긴장감 넘치는 배경음악이 되었다. 그들은 천천히 접근하여 안전한 거리에서 멈췄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박경감은 화물선의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고속 보트로 내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희미한 비명이 들렸고 경비원들의 거친 고함 소리에 묻혔다. 그의 심장이 떨렸다. 저 상자 안에 사람이 있다. 박경감은 무전기를 눌렀다. 해상에서 인신매매 확인, 개입 허가를 요청한다. 순찰선에서 윤 총경은 산토스 경무관을 돌아보았다. 우리는 지금 공해상에 있습니다. 인터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던 인터폴 관계자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작전을 허가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무장했을 수 있습니다. 지시가 떨어졌다. 소규모 팀은 더 가까이 이동했다. 컨테이너 하나가 거의 다 옮겨졌을 때 박경감은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보트 엔진 소리가 울부짖고 서치라이트가 켜졌다. 경찰이다. 무기 버려. 박경감이 외쳤다. 혼란이 벌어졌다. 고속보트의 경비원들은 총을 들고 허공에 몇 발을 쏘았다. 순찰팀은 고무탄으로 응수했다. 총성, 비명,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다. 컨테이너 하나가 흔들리며 바다로 거의 떨어질 뻔했다. 안에서는 희생자들이 공포에 질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경감은 좁은 갑판을 달려가 쇠 지렛대로 컨테이너가 제자리에 있도록 버텼다. 그의 숨은 가빴고 손은 무게를 견디느라 떨렸다. 다른 쪽에서는 2명의 경비원이 작은 보트로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순찰 고속정이 즉시 그들을 막아서며 밝은 서치라이트를 비췄다. 그들은 마침내 2 손을 들고 항복했다. 작은 전투는 15분도 채 안 되어 끝났다. 고속보트는 제압되었고 몇 명의 경비원이 생포되었다. 희생자들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는 즉시 확보되어 바다로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고정되었다. 박경감은 컨테이너의 환기구를 살짝 열었다. 창백한 얼굴들이 보였다. 그들의 눈은 두려움으로 젖어 있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몇 개의 말은 손이 밖으로 뻗어나와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그의 손을 붙잡았다. 상황이 통제되기 시작했을 때 관제센터에서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인터폴 통신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화물선에서 발신된 짧은 위성통신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호는 우리가 오랫동안 밤의 제왕의 것으로 의심해온 암호화된 번호로 향했습니다. 관제실의 모든 눈이 얼어붙었다. 한서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그동안 쫓던 그림자. 윤 총경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주 가까이 왔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민준을 체포하는 것과 항구 선박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는 인물과 맞서는 것은 훨씬 더 큰 싸움이었다. 다시 고요해진 바다 위에서 순찰선은 방금 구출된 희생자들을 싣고 움직였다. 동쪽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주황색 빛이 밤의 긴장감의 잔재를 걷어냈다. 그리고 그 빛 너머로 밤의 제왕의 그림자는 피할 수 없는 만남을 기다리는 듯 더욱 선명하게, 더욱 가깝게 다가오고 있었다. 마닐라의 인터폴 임시본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대형 동남아시아 지도에는 붉은 선과 용의자들의 얼굴 사진이 빼곡했다. 그 중앙에는 밤의 제왕이라는 글씨가 적힌 검은 실루엣 하나만 있었다. 윤태식 총경은 그 칠판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김민준을 체포했고 창고를 급습했으며 해상에서의 인신매매까지 저지했다. 하지만 조직의 핵심은 여전히 자유로웠다. 한서연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최신 분석 결과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화물선에서 발신된 위성 통신 패턴과 금융 데이터를 대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임완강. 박경감이 고개를 들었다. 인천항에서 봤던 그 물류 사업가?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유령 회사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가 여러 차례 위조 외교 여권을 사용해 마카오와 마닐라를 여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인물을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바로 밤의 제왕일 가능성이 큽니다. 윤총경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렇다면 이만강은 오른팔일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총책을 찾아야 한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인터폴을 동원해 자금 경로를 압박하고 국제항만 당국과 협력하는 등 글로벌 전략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다. 한 젊은 필리핀 경찰관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우리가 급습하려던 조우르의 창고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증거가 옮겨졌습니다. 방은 갑자기 침묵에 잠겼다. 산토스 경무관이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불가능해. 내부자가 없다면 그렇게 빨리 알 수 없어. 의심은 즉시 합동팀의 좁은 원안으로 향했다. 박 경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면 밤의 제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거야. 한서연은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며칠 전 한 팀원의 이상한 눈빛을 떠올렸다.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말하기를 주저했다. 한편 김민준에 대한 신문이 계속되었다. 압박 속에서 그는 마침내 희미한 이름을 언급했다. 그는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어. 동쪽의 그림자. 그 말에 수사관들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윤총경은 재빨리 메모했다. 동쪽의 그림자? 그게 무슨 뜻이지? 김민준은 그저 씁쓸하게 웃었다. 어디서든 찾아봐. 하지만 당신들은 그를 찾지 못할 거야. 그는 모든 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놨어. 당신들 팀 안에도. 그 말은 참석한 모든 사람을 강타했다. 정말로 합동팀에 밤의 제왕의 첩자가 있는 것일까? 그날 밤 회의실에서 한서연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네, 전에 우리 팀원 중 한 명, 로슬란 경감이 항구에 있을 때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초조해 보였습니다. 박 경감이 재빨리 돌아보았다. 확실해? 한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증거는 없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 같았어요. 산토스 경무관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결정을 내렸다. 내일부터 모든 팀원의 통신을 감시한다.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다. 윤 총경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자는 찾아낼 것이고 모든 정보 유출은 막을 것이다. 하지만 밤의 제왕의 그림자는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인터폴 데이터는 금융 네트워크가 마카오, 홍콩, 심지어 중동까지 뻗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유령 회사는 가짜 이름, 유령 계좌, 그리고 국적 없이 항해하는 선박과 연결돼 있었다. 한서연은 전략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다. 이건 더 이상 인신매매에 관한 것만이 아니야. 이건 글로벌 마피아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그림자 뒤에 숨는 법을 아는 사람과 싸우고 있어. 박 경감이 그녀 옆에 서서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모든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어. 우리는 그 빛을 찾을 거야. 그날 밤 모두가 회의실을 떠났을 때 윤 총경은 여전히 서서 대형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의 제왕이라고 쓰인 검은 실루엣이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이 추적이 이미 국경을 넘어섰고 팀 내에 배신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은 바깥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원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날 밤 마닐라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인터폴 임시본부의 회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는 정보 유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쌓인 긴장감을 더하는 듯했다. 윤태식 총경이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즉시 찾아내지 못하면 작전 전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밤의 제왕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산토스 경무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부터 모든 통신을 감청합니다. 휴대폰, 노트북, 심지어 무선 신호까지 모두 감시됩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몇 시간 만에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본부 내부에서 이만강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위성번호로 비밀 통화가 발신된 것이었다. 통화 시간은 실패한 조우르 창고 급습 직전 몇 분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타난 이름에 모두가 침묵했다. 캡틴 로슬란, 지금까지 현장 작전에 참여해온 필리핀 경찰관 중 한 명이었다. 한서연은 숨을 참았다. 그녀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 박 경감은 주먹을 불끈 쥐고 얼굴이 굳어졌다. 믿을 수 없어.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날 밤 로슬란은 조용히 취조실로 불려갔다. 그는 침착해 보였고 심지어 엷은 미소까지 지었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평온하게 물었다. 윤 총경이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가 조직에 정보를 넘겼어. 디지털 증거는 부정할 수 없다. 로슬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작게 웃었다. 밤의 제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그는 어디에나 눈을 가지고 있어. 난 그저 오른편 강한 편을 선택했을 뿐이야.
산토스 경무관이 책상을 내리쳤다. 넌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팔아넘겼어. 로슬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미소는 차갑게 변했다. 돈? 돈뿐만이 아니야. 이건 권력에 관한 거야. 그리고 당신들은 거대한 체스판 위의 작은 졸에 불과해. 그 배신은 팀을 뒤흔들었다. 그날 밤 로슬라는 공식적으로 구금되었다. 하지만 그가 초래한 피해는 이미 느껴졌다. 많은 계획이 수정되어야 했고 많은 목표물이 이미 도망쳤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로슬란의 신문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 하나가 나왔다. 그는 거대한 계획을 언급했다. 밤의 제왕이 국제 해상 경로를 통해 중동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백 명의 희생자가 불법 계약 노동자로 강제 동원되어 필리핀의 비밀 항구에서 출항할 화물선에 실릴 예정이었다. 윤 총경은 펼쳐진 지도를 바라보았다. 마닐라에서 남중국해를 거쳐 필리핀으로 구부러지는 붉은 선.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인터폴은 즉시 필리핀 당국에 연락했다. 그들은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작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이 왔다. 그 항구는 거친 지역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었고 밤에 제왕의 용병들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전략회의실에서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핵심 팀을 마닐라로 보낼 것이다. 윤 총경이 말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한 건의 인신매매를 막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밤의 제왕에게 직접 도달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 한서연은 결의에 찬눈으로 지도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들을 구해야 해요. 만약 수백 명이 정말로 보내진다면 그건 인도주의적 재앙이 될 거예요. 박경감이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밤의 제왕의 내부원으로 침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어떤 위험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가 시작되었다. 위성 데이터, 선박 일정, 비밀 항구의 항공 사진까지 수집되었다. 기술팀은 항구의 모든 구석을 확대하며 가능한 진입 경로를 찾았다. 윤 총경은 그날 밤 팀 앞에 섰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다. 부산항, 대구, 그리고 공해상까지. 우리는 시간을 잃었고 배신 때문에 동료를 잃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여전히 같다. 이 조직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 그림자 속에만 존재했던 인물과 직접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다. 모든 팀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다음 작전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물 밖에서는 마닐라의 도시 불빛이 비 아래 반짝였다. 하지만 본부 안에서 회의실의 불빛은 전략판 위에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 밤의 제왕만을 비추고 있었다. 추적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모두가 필리핀에서 그 그림자의 지배자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이슬비가 루손 해안에 작은 부두를 적실 때 합동팀은 새벽녘에 도착했다. 희미한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바람에 흔들리는 빗줄기를 만들었다. 멀리서 화물선의 실루엣이 마치 숨을 참는 거대한 생물처럼 조용히 떠 있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배가 닻을 올리면 수백 명의 젊은이가 망망대해에서 사라질 것이다. 윤태식 총경은 낡은 창고벽 뒤에 서서 귀에 헤드셋을 착용했다. 지시는 간결하게 내려졌다. 필리핀 부대는 해상을 차단한다. 한국팀은 육로로 침투한다. 최우선 순위는 희생자 구출이다. 한서연은 재킷을 여미며 희미하게 빛나는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부산항의 창백한 얼굴들이 다시 떠올랐다. 오늘 밤 모든 막다른 길, 모든 피로, 모든 두려움이 끝나야 했다. 신호가 떨어졌다. 창고의 연문이 조용히 밀렸다. 박진우 경감이 선두로 들어섰다. 숨을 참고 조용한 발걸음으로 복도를 훑었다. 안에서는 발전기 소리가 낮게 웅웅거렸다. 철망으로 된 거대한 상자들이 벽처럼 쌓여 있었다. 그 틈새로 희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한서연은 재빨리 상자들의 위치를 기록하고 뒤에서 대기 중인 의료팀에게 손짓했다. 짧은 외침이 공기를 갈랐다. 복도 끝 작은 사무실 문 그림자에서 가벼운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몸집은 컸고 움직임은 차분했으며 시선은 차가웠다. 그의 얼굴은 서류 사진에 없었지만 그의 아우라는 팀이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결코 뛰지 않고 단지 고개를 끄덕이면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윤 총경이 불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멈춰라, 경찰이다. 휴대폰 내려놓고 손들어. 남자는 윤 총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엷은 미소를 그렸다. 여기까지 오느라 긴 길을 왔군. 그의 낯선 억양이 철제벽에 울려 퍼졌다. 당신들은 나를 밤의 제왕이라 부르지. 하지만 당신들은 그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둠의 이름을 붙인 것뿐이야.
박경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상자들 뒤에 있는 생명이다. 한서연은 약간 왼쪽으로 서서 상자의 자물쇠를 열기 시작한 의료팀으로 향하는 남자의 시야를 가렸다. 밖에서 짧은 경적이 울렸다. 해상부대가 수송선이만 입구에서 차단되었음을 알렸다. 남자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틈이면 충분했다. 윤 총경이 신호를 보냈고 2명의 대원이 측면에서 그를 덮쳤다. 순식간에 저항이 일어났다. 의자가 넘어지고 휴대폰이 바닥에 부딪혔다. 박경감이 그의 왼팔을 제압했고 한서연이 오른쪽 손목을 꺾었다. 철컥하는 수갑 소리가 마치 빗방울처럼 연달아 열리는 상자 자물쇠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첫 번째 상자가 열렸다. 습한 공기가 두려움에 질린 젊은 얼굴들을 덮쳤다. 손전등 불빛이 눈물을 머금은 눈과 기도를 속삭이는 말은 입술 위에서 춤을 췄다. 안전합니다. 천천히 숨을 쉬세요. 한 명씩 나오세요. 한서연이 진정시켰다. 그녀는 손바닥을 펴서 그들을 맞이했다. 마른 청년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쓰러져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름이 뭐예요? 한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민호.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민호. 이민호. 그 두 글자는 한서연이 강원도의 박순자 어머니가 보낸 낡은 종이 조각에 적어두었던 이름이었다. 한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참으며 말했다.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민호야. 창고 밖에서는 새벽이 천천히 지평선을 물들였다. 수송선은 제압되었고 경비원들은 차례로 항복했다. 의료팀은 담요와 물 그리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속삭임으로만 불렸던 지배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수갑이 채워진 채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숨을 곳을 찾듯 멀리 어딘가를 응시했다. 남은 그림자는 없었다. 오직 새로운 날과 다시 이름이 불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있었다. 신원 확인 작업은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되었다. 박경감은 희생자들을 구급차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한서연은 창고 문턱에 민호와 함께 앉아 있었다. 민호는 따뜻한 물이 담긴 작은 컵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그녀가 미소를 참으며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다시는 아침을 못 볼 줄 알았어요. 그가 말했다. 아침은 항상... 와, 한서연이 대답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밤에 갇혀 있을 때가 있을 뿐이지. 오후가 되자 부두에서 짧은 기자회견이 열렸다. 필리핀 당국이 한국, 인터폴 대표와 나란히 섰다. 윤 총경이 짧게 말했다. 이 국제조직은 한 부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백 명의 생명이 벼랑 끝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은이들이 거짓된 약속에 팔려나가지 않을 때까지 모든 그림자를 계속해서 추적할 것입니다. 저녁 무렵 임시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녀가 몇 달 동안 찾아 헤맸던 이름을 불렀다. 민호가 수화기를 잡았다. 그의 입술이 떨리다가 이내 참았던 울음으로 터져 나왔다. 시적인 문장은 없었다. 가장 깊은 상처를 꿰매기에 충분한 엄마라는 간단한 부름만이 있었다. 그날 밤 한서연은 조용해지기 시작한 부두 끝에 서 있었다. 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들어올렸다. 그녀는 방금 지나온 긴 길을 생각했다. 차가웠던 부산항, 고요했던 부검실, 대구의 카페, 대구 근교의 좁은 원룸, 필리핀의 숲, 바다 위에서 깜빡이던 레이더, 그리고 마침내 이 작은 부두까지 단 한 명의 영웅은 없었다. 오직 어둠이 손짓할 때 외면하기를 거부했던 평범한 사람들만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분노보다 더 강한 교훈을 남긴다. 손쉬운 길, 고액 연봉, 비자와 항공권까지 모두 처리해준다는 달콤한 약속과 같은 거짓된 빛을 믿지 말라. 땀 없이 주어지는 화려한 무대는 모두 함정의 가면일 수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정직한 조언으로 지켜주자. 그들에게 신호를 읽는 법을 가르치고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존엄성을 그릇된 손에 넘겨주게 하지 말자. 밤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서로 손을 잡는 이들에게는 기다리는 새벽이 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가족, 사랑, 그리고 굳건한 마음의 가치를 되새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생은 종종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고 거세게 몰아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를 안전한 해변에서 멀리 데려가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황금 같은 기회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약속에 유혹당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심연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이야기는 노력과 올바른 의도 없이는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더 자주 조언해 줍시다.
너무 좋아 보여서 현실 같지 않은 일자리 제안을 쉽게 믿지 말라고 일깨워 줍시다. 비록 소박하더라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축복과 평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가르쳐 줍시다. 그리고 삶에 지쳐 있는 누구에게든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아직 가족, 친구,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있는 한 어두운 밤 뒤에는 항상 기다리는 새벽빛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를 지켜줍시다. 어둠이 거짓된 빛으로 우리를 속이게 두지 맙시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 함께함,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